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수성 기자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는 오는 3월 대선이 꼽힙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현 정권이 20차례 넘는 땜질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향방에 더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심 소장님은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의 베스트 칼럼니스트이시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 주에 한 편 정도씩 50편 가량의 칼럼을 써주셨는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나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환경에서 이런 기획을 해주셔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지인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2월에 쓰셨던 칼럼 중에서 투기꾼이 집값 올렸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시장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시장을 뒤쑤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댓글도 한 1,500개 달리고 많은 호응을 얻었었습니다. 예. 사실 한 30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대략 한 5% 내외입니다. 그런데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때까지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한 3%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대책이 나오고 6.17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집값을 올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규제로 인해서 수요도 줄어들지만 사실은 공급이 더 줄었다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 규제가 누적되어 와서 가장 이제 규제가 심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거의 2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것이 꼭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예. 이렇게 규제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도 심 소장님은 연초부터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게 또 연말 정도 되니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꼽아보면 이제 4월에 이제 다시 도심 아파트다. 그리고 7월에 새 아파트 인기가 계속될까요? 이런 칼럼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쪽이 많이 올랐지만 그 상승세가 오래가진 못할 거다. 결국엔 서울 도심이 오를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부동산은 사실은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도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이제 새로 생겼을 때 강남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이제 벌어졌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광세인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끝나는 거니까요. 입지를 보셔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갭 메우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 외곽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서울 도심 또는 서울 도심의 배후 주거지가 주목을 받는 시기가 도래를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도심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도심은 베이비 부머뿐만 아니라 MZ 세대들도 살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도심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직주 근접입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직주 근접을 고려하셔서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칼럼입니다만 새 아파트 인기가 계속될까요도 그렇고 2월에 썼던 정부가 집값 잡겠다더니 이제 불쏘시게 된 GTX도 그렇고 GTX로 지금 당장은 수도권 외곽이 많이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제 GTX 노선들이 겹치는 허브 역사가 위치한 서울 도심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GTX 때문에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한 지역들이 서울 외곽이긴 합니다. 하지만
GTX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GTX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GTX가 완공됐을 때 어디가 이제 혜택을 볼 건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어쨌든 GTX에서 노선들이 겹치는 지역 우리가 세 군데 허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서울역, 삼성 그리고 청량리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다 서울의 도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이제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TX는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은 어차피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심의 인구들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을 지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도심은 자연스럽게 계속 그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약간 외곽은 지고 서울 도심 중앙은 좀 뜨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심이 이제 뜨고 있는 이유하고 큰 뭐 차이는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규제가 심해지면 양극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대표적인 이제 양극화 지표가 5분위 배율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그 4, 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9.3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 양극화는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일본을 예를 들어보면 어쨌든 동경 도심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 있는 신도시들은 지금 인구가 유출되고 뭐 거의 유령 도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신다 그러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런 양극화를 좀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사실은 모는 것들이 대부분 정부의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은 더욱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다. 결국에는 서울 도심에 똘똘한 한 채가 오른다. 요건데 지난해 제시했던 전망이 지난해 연말 들어서 계속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느낌이 어떠셨나요? 예,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실은 규제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도심은 어차피 저희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도 많고요. 그리고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도심의 아파트를 사는 것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희소 가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서울의 수요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인 그 비중이 한 4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60% 가까운 그 비아파트 거주자도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 심지어는 최근에 외국인들도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다 몰리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입지가 가장 좋은 이 도심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우리가 10년 후, 즉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시점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도심을 벗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 분들도 계속 이제 도심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계속 집값이 떨어질 거다. 사지 마라. 추경매수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규제책을 폈죠. 네. 연말 들어서는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는데요. 작년 7월에 써줬던 칼럼에서도 집값 떨어진다 정부의 위험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예. 댓글들도 양도세나 임대차법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많은 공감들을 하더라고요. 예, 댓글에 아주 악플이 많이 걸려 있기도 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결핍이라든지 공포를 자극하는 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신뢰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조폭이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신뢰를 상당히 많이 잃은 상황이죠. 그런 공포 마케팅이 상반기나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요. 그걸 이제 맡고 계시는 주무관청에서까지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에서까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조정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 참 저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사실은 이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쳐야 되지. 이렇게 시장에 직접적으로 무슨 마케팅,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정말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부가 이제 뭐 공포 마케팅도 하고 규제도 펼치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장 교란만 일으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9월에 시작된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먹혀 들었다,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수도권 거래 내역을 보면은 그 시점부터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예. 정부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집값이 고점이 됐다, 고점론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소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뭐 사실 거래가 없는 건 당연하죠. 예, 정부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데 사실은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금수저 아니고는 집을 사기 쉽지는 않고요. 선진국은 뭐 우리나라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8, 90% 정도를 여전히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계절적 요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겨울이라는 시기는 원래 좀 비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조정을 받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하락이라든지 폭락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거는 아직 저는 좀 이르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거래가 이제 뭐 좀 풀리면서 매수자의 접근한 가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매도자 위주로 간다 그러면 또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 판단은 조금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사실은 15억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이미 적용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15억 이상 아파트는 사실 대출 규제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로운 상품이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KB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2억, 13억 정도인데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이제 15억에 근접해지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서울은 이제 반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대출 규제가 이렇게 먹힌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이야기죠. 그러면은 9월 대출 규제도 결국에는 실효성이 크진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지난해 부동산 정책을 총평해 주신다면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예,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지층이 좋아하는 정책을 계속 써온 아마추어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아주 뭐 단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뭐 규제로 인해서 매물을 또 잠기고요. 임대차 입법에 의해서 전세난 등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매가를 쳐올리는 역할까지도 하는 이런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한 패키지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사실은 국민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도 어쨌든 뭐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3기 신도시는 이제 선분양도 아니고 사전 분양이거든요. 이거는 뭐 정말 정부의 신뢰가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면서 정부에서도 좀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대선입니다. 주요 여야 주자들을 보면은 모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숫자를 맞춘 건가 싶기도 한데 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뭐 사실은 숫자만 같은데요. 방향성은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과연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쨌든 크게 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뭐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은 이제 국토 보유세라든지 최근엔 또 뭐 이익 배당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하는데요. 뭐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공급 정책 또한 어쨌든 그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이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의 분양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요. 방향성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선 여당인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년 장기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서 월 60만 원에 살 수 있는 역세권 전용 8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돈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경기도민이라서 기억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같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삭을 뜨지도 못한 사업이거든요. 현실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예, 현실성이 아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여당의 공급 정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죠. 예, 그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사실은 거의 뭐 나와 있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땅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만 하더라도 뭐 평균 토지 가격이 뭐 5천만 원이라든지 이런 그 평균 가격들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니까요. 뭐 그걸 어떻게 확보할지도 이제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양보다는 공공임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으로. 근데 그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그 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뭐 우리가 지금 한 8% 정도 공공임대가 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물론 뭐 10% 넘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임대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가 일반적이지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쓰셨던 칼럼 중에서 장기 임대주택의 자산 축적에 상당히 나쁘다. 전세로 사는 분들은 이제 50% 이상이 자가로 넘어가지만 임대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10%도 못 넘어간다라는 글을 쓰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이것도 장기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어차피 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향하는 것이 좋은데요.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거나 이제 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실 분들은 생존이 위태로우니까요. 이건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사실은 사회초년생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임대주택을 권하는 것은 이게 자산 축적에도 문제가 있고요. 최근과 같이 정부에서는 계속 정부를 믿고 5년 동안 집 사지 마라, 뭐 팔아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벼락거지가 된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를 뭐 이렇게 번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 1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요. 월세를 내고 나면 자산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누구나 집같이 이렇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 월세를 주변 시세의 80이나 90% 정도 수준에서 내고 그리고 6억에서 8억 5천 되는 집을 분양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년 후에 그게 가능한 사람은 금수저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월세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칼럼에 썼던 내용 중에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베이비 부모들은 대부분 불편해서 집을 샀습니다. 옮겨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예전에는 그 1년 단위로 옮겨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1년이었으니까 그게 싫어서 대부분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이라든지 결핍 같은 것들이 집을 사는 좋은 원동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제 나쁘게만 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논란이 됐던 게 뭐 토지 공개념이나 국토보유세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공시지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 가지고도 여당에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한번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찔러봤다가 정부에서 반대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요청했다가 청와대가 반대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쪽의 이제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들 의아해하거든요. 뭐 저는 이제 서울 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으니까요. 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근데 어쨌든 현 정부가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야당 후보의 사실은 정책들이거든요. 이런 걸 또 물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치공학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클릭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신뢰는 뭐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원래 뭐 후보자들 생각이 다주택자는 뭐 그 투기꾼 심한 경우는 범죄자라고
하겠고까지 이야기했는 여당인데요. 오늘날 갑자기 뭐 완화해주겠다, 유예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정책들도 1년입니다. 1년만 유예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장기 로드맵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는 정책 불확실성이 사실은 너무 심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선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유의해야 될 부분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범죄자다, 투기꾼이다 이런 시각들이 약간 엿보이기도 하는 게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임용이나 뭐 승진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우클릭을 하고는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고 긍정적인 정책은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민간 공급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아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원가 공개 같은 것은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뭐 적폐 이야기는 뭐 저희가 오래 들어왔고요. 범죄자까지 이야기하니까요. 여기가 자본주의 국가인지 참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 정부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활력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같이 공급에 나서면 좋은데요. 지금 공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서 민간의 공급을 막는 이런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원가 공개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말씀하셨듯이 민간의 공급을 줄이면서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 중에 제일 문제는 사실 서울 재건축입니다. 여기 이제를 훨씬 더 안 되게 막을 수 있는 나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 후보가 이제 과거 내놨던 언급이나 최근에 제시한 내용들을 볼 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당의 기존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까요? 향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해서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보시면은 뭐 저는 문재인 2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국토 보유세를 제가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사실은 후보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익 배당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훨씬 더 사회주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확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저는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또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신용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2년 후에 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시기까지 이제 6월 1일이 지나고 난 이후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총선이 있는 시기까지 이제 어쨌든 뭐 선거의 부분에서 좀 이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규제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좀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주택자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의 정책을 완화한다는 것은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완화를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 공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만 가구 공급입니다. 근데 재건축 활성화처럼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200만 가구가 되고 청년 원가주택이 30만 가구 그리고 역세권 첫 집이 20만 가구로 해서 공공에서 50만 가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100만 가구보다는 공공 100만 가구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이만한 부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후보다 사실은 현실성은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은 저는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주택은 서울 도심에 이제 주택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것도 그냥 연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 500%까지 올려가지고 기부 채널을 받는다든지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걸 또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계획들도 좀 나중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세금 관련해서 이제 종부세 폐지나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책 자체가 재원을 좀 많이 쓰는 정책인데 그렇게 확장 재정 정책을 펴면서 세수를 줄이겠다 이런 것도 마냥 긍정적이지만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사실은 모든 것이 재원입니다. 아까 이제 토지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재원도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이제 재원을 마련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된다 해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180석을 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걸 조정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그 재산세가 강화되는 효과는 없겠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제 지역을 또 이제 그 최대한 해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굉장히 파괴력이 또 있습니다, 그죠? 예, 시중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또 집값에 미칠 수도 있으니까요. 세밀하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뭐 그 여당 후보가 아니라 야당 후보가 이제 당선돼서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뭐 22대 총선도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뭐 정치 공학적인 움직임도 있어서 뭐 어떤 예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이게 3당 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도 아마 야당에서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25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가 민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재건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그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재건축은 계속 공사는 진행되면서 이제 뭐 뒤에 가면 후분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뭐 재건축이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재건축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기된 이제 재건축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서 공급될 수 있는 양은 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신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일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를 용적률을 한 400% 정도로 줘서 한다 그러면 한 15만 가구를 우리가 신규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가 가진 장점은 도심의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가장 큰 그 비용은 이제 교통 대책이죠. GTX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신도시 때문에 사실은 GTX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걸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뭔가 좀 방안을 사실은 이제 모든 후보들이 좀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걸로 해서 집권을 하면 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이제 민간 재건축을 좀 활성화를 하고 공공에서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 대신에 이제 수익을 공유하거나 토지 임대료를 내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후보의 구상대로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그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공급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모든 정책을 써야 되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그 하시고자 하는 방향들은 도심에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외곽에 공급하는 이런 신도시들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곧 닥칠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한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외곽에 지어지는 신도시들이 지금도 사실은 뭔가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오면서 제일 먼저 꺾이는 데가 어딘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도심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어떤 후보가 대권을 잡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차기 정부한테 정책 방향을 제언하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은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정책은 너무나 꼬여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그 세무 상담이나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저도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정책은 시장의 왜곡을 필히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집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1주택자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요. 다주택자는 분명히 시장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순기능을 어떻게든 좀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실험적인 정책들을 이번 정부에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이제 실험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 심영석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